시간 여행자의 아내. 일부 시간 밖의 사나이. 프롤로그. 클레어. 혼자 뒤에 남아있는다는 건 힘든 일이다. 나는 지금 헨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가 무사한지 걱정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이다. 나는 바빠지려고 애쓴다. 그러는 편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 나는 혼자 잠자리에 들고 혼자 일어난다. 산책을 하고 지칠 때까지 일을 해본다. 겨울 내내 눈 밑에 깔려있던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바라본다.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단순해 보이는 것 같다. 왜 사랑은 상대가 곁에 없을 때 더 강렬하게 와닿는 것일까? 오랜 세월 남자들은 바다로 나가고 여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작은 배의 모습이 나타나길 기다리며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금 헨리를 기다린다.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사라진다. 나는 그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매 순간은 마치 1년, 아니 영겁 같다. 매 순간은 유리처럼 느리고 투명하여 내 눈엔 무한한 순간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어쩌자고 내가 쫓아갈 수도 없는 곳으로 떠나간 것일까? 헨리. 느낌이 어떠냐고? 어떤 때는 잠깐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러다가 한순간 내가 들고 있던 책, 하얀 단추가 달린 빨간 체크무늬 면 셔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검정색 진 바지와 한쪽 발 뒤꿈치에 구멍이 나기 직전인 밤색 양말, 거실 부엌에서 이제 막 물이 끓기 시작한 주전자까지 모든 게 사라지고 없다. 다음 순간 나는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없는 시골길을 따라 흐르는 도랑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발목까지 잠긴 채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다. 나는 조금 전에 책과 아파트 따위가 있는 풍경으로 곧장 되돌아갈지도 몰라 잠시 기다린다. 그렇게 한 5분쯤 욕설과 함께 부들부들 떨면서 또다시 무작정 사라져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무 방향으로나 걷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이렇게 걷다가 농가라도 만나면 나는 도둑질을 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도둑질은 유치장 행위로 끝나기 십상이지만 설명하는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거짓말을 둘러대야 할 것이고 때론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일 터이니 무엇을 택하든 무슨 상관이랴. 이따금 아직 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마치 너무 갑작스레 벌떡 일어섰을 때와 같은 느낌이 든다. 머리로 피가 솟구치고 빙빙 도는 현기증이 찾아온다. 손과 발이 저리다가 흔적도 없이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이다. 또다시 내 몸을 잃어버린 것이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팔을 휘두를 시간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몸을 다치거나 귀중품이 망가지기도 한다. 어느새 나는 1981년 8월 6일 월요일 새벽 4시 16분 오하이오주 아테네시에 있는 모텔 6 복도의 진녹색 카펫 위를 쏜살같이 미끄러지고 있다. 마침 누군가의 객실 문에 내가 머리를 부딪히면 안에서 자고 있던 필라델피아 출신의 티나 슐만이라는 아가씨가 문을 열고 나와 벌거벗은 몸으로 살갗이 카펫에 쓸려 벌겋게 부푼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늦은 탕으로 혼미해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 지글거리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필라델피아 프로야구팀 필리스의 경기 중계 방송을 들으며 병실 문을 지키는 경찰관이 앉아있는 시립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시 혼곤한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몇 시간 뒤 잠에서 깨면 나는 다시 내 침대에 누워있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아내가 보인다. 때로는 황홀감도 느껴진다. 모든 것이 장엄하고 광휘를 뜬 듯하다가 갑자기 격렬한 욕지기와 함께 돌연 사라진 나는 어느 교회의 제라늄 꽃밭이나 아버지 테니스화 위에 아니면 3일 전 화장실 바닥에 1903년경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의 목재보도 위에 또는 1950년대의 화창한 가을날 어느 테니스 코트에 그 밖에 무수한 시간과 장소에서 맨발 위에 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느낌이 어떠냐고?
그건 마치 준비를 하나도 못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온통 벌거벗은 몸으로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온 상황에 놓인 그런 황망한 꿈 같은 느낌이다. 시간 여행 중에 나는 늘 절박한 모습으로 바뀌어 도망다니고 숨어야 하는 도둑이나 불황자 또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 돌변한다. 나를 본 할머니들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아이들은 놀라면서도 즐거워한다. 나는 마법 그 자체이고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좀처럼 믿을 수 없는 최고의 환상인 것이다. 이 모든 시간 이탈 여행에도 논리나 규칙이 있기는 한지 과연 이 현상을 멈추고 현재를 오롯이 내 몸 안의 모든 세포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건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른 병들처럼 전형적인 징후나 예감이 있긴 하다. 탈진, 굉장한 소음, 스트레스, 갑자기 벌떡 일어서기, 번쩍하는 섬광, 이런 것들이 시간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때로는 클레어가 옆에서 졸고 있는 침대 위에서 한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일요일자 타임스지를 읽고 있다가 갑자기 1976년 할아버지 집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있는 13살 먹은 나를 만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아주 단편적이어서 방송국과 전파 연결이 계속 끊기는 자동차 라디오를 듣는 것 같을 때도 있다. 때론 군중 속에, 관객 속에, 폭도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대개는 홀로 들판이나 집에, 자동차 안에, 한밤중에 초등학교 교실 안에 있기도 한다. 나는 교도소 감방이나 사람들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 안 또는 고속도로 한복판으로 가게 될까봐 항상 두렵다. 나는 벌거벗은 채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나타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물건을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옷도 돈도 신분증도 없다. 그래서 나는 시간 여행의 상당 부분을 옷을 구하고 숨을 곳을 찾는 데 보낸다. 내가 안경을 끼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아이러니컬하다. 나는 주로 안락의자가 있는 푸근함이나 고즈넉한 집안 분위기처럼 가정적인 것을 즐긴다. 침대에서 읽는 미스터리 소설, 막 감고 나온 클레어의 젖은 긴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향기, 휴가 간 친구가 보내온 그림 엽서, 커피 속으로 퍼지는 크림, 클레어 가슴 밑에 부드러운 속살, 장을 봐온 식료품 봉투들이 어서 풀어달라는 듯이 부엌 싱크대에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손님들이 다 떠난 도서관의 미로 같은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의 감촉을 느끼는 걸 좋아한다. 시간의 변덕으로 다른 곳으로 이탈되었을 때 내가 못 견디게 그리워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물론 클레어는 언제나 그립다. 졸음에 취해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는 아침 시간의 클레어. 종이를 만드는 큰 통 속에 두 팔을 담갔다가 종이 틀을 들어 올리고 섬유질을 혼합하기 위해 살며시 흔드는 클레어. 의자 등받이 뒤로 긴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책을 읽는 클레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빨갛게 튼 손에 연고를 바르고 있는 클레어. 그리고 내 귓가를 맴도는 클레어의 낮은 목소리. 그녀가 없는 시간과 장소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녀가 따라올 수 없는 어딘가로 항상 떠나고 있다. 첫 번째 데이트 하나. 1991년 10월 26일 토요일. 헨리 28세, 클레어 20세. 클레어.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대리석뿐인데도 서늘한 도서관에선 카페 세제 같은 냄새가 난다. 나는 방문자 기록부에 서명을 했다. 1991년 10월 26일 11시 15분 클레어 앱셔 귀중본 특별서고 방문. 뉴베리 도서관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 어둡고 음산한 입구를 지나자 흥분이 느껴진다. 도서관에 들어설 때면 나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아름다운 책으로 가득 찬 선물 상자를 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 엘리베이터 안은 어두운 조명이 켜져 있고 아주 조용하다. 3층에서 내린 나는 도서 열람 신청 카드를 작성하고 귀중본 특별서고가 있는 위층을 올라갔다. 내 구두굽 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린다. 조용한 실내에 육중한 책상들이 빼곡하게 놓여 있고 사람들은 책을 잔뜩 쌓아놓고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길고 높은 창문으로
시카고의 가을 햇살이 들어온다. 나는 안내데스크로 가서 열람표를 여러 장 집어들었다. 나는 예술사 과목의 레포트를 쓰고 있는데 연구과제는 캘럼 스콧 출판사의 초서이다. 그 책을 찾아내 열람표를 작성하던 중 문득 캘럼 스콧의 종이 제작법에 관한 책도 읽고 싶어졌다. 도서 목록이 혼란스러워 다시 안내데스크로 가서 도움을 청했다. 내가 찾고 싶은 책을 여직원에게 설명하자 여자는 내 등 뒤를 지나고 있는 사람을 흘낏 바라보며 아무래도 드템블 씨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준비를 하며 돌아선 내 눈앞에 헨리가 서 있다. 말문이 막힌다. 내가 본 그 어느 때의 모습보다 침착하고 젊은 헨리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바로 여기에 서 있다. 뉴베리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헨리가 현재 시간에 내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 나는 뛸듯이 기뻤다. 영문도 모른 채 헨리는 예의 바르고 참을성 있는 태도로 나를 바라본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헨리. 나는 그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있었다. 그는 이제껏 살면서 아직까지 나를 만나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저는 기억이 잘... 헨리는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도서관 방문객과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주변을 돌아보며 기억을 더듬어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느 때인가 만난 적이 있는 듯한 여자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려고 애쓴다. 나는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저는 클레어 앱셔예요. 제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죠. 내 앞에 서 있긴 하지만 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스럽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미래의 일이다. 이 모든 황당한 현실에 나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여러 해 동안 그를 겪으면서 속속들이 그의 면면을 알아왔지만 그는 혼란스럽고 약간은 두려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의 낡은 낚시바지를 입고 있는 헨리. 참을성 있게 내게 구구단과 프랑스어의 동사 변형, 미국의 주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헨리. 내가 7살 때 초원으로 가져갔던 특이한 점심 도시락을 보고 웃는 헨리. 내 18번째 생일에 떨리는 손으로 턱시도 단추를 풀고 있는 헨리. 그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서 있다. 저와 함께 차나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나를 사랑하는 헨리라면 다른 시간에 메아리에 불과한 현재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 없으므로 분명 그는 내 초대에 응해야 한다. 천만다행으로 그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안내데스크 뒤에서 우리를 줄곧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도서관 여직원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날 저녁 근처 태국 음식점에서 만날 약속을 정했다. 나는 캘럼 스콧과 초서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둥둥 떠다니듯 대리석 계단을 내려와 로비를 지나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10월의 시카고 햇살 속으로 뛰쳐나가서 강아지와 다람쥐가 뛰노는 공원으로 달려갔다. 헨리. 맑고 건조한 날씨에 늘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10월의 또 하루다. 나는 뉴베리 도서관 4층에서 습도 조절 때문에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최근에 기증된 대리석 무늬 종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종이들은 아름답지만 분류하는 작업은 단순하고 지루해서 스스로가 처량하게 느껴질 정도다. 사실 나는 잉그리드 카마이클과 다시 화해하려고 터무니없이 비싼 보드카를 마시면서 거의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실패한 28살 먹은 남자만이 실감할 수 있는 만큼 나이를 느끼고 있다. 우리는 저녁 내내 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조차 기억나질 않는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커피를 마셔야겠다. 종이들을 나름대로 질서 있는 혼돈 상태로 놔둔 채 나는 사무실로 걸어나와 열람실 안내 직원의 책상을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드템블 씨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한 이사벨의 목소리에 멈춰섰다. 그 말은 벤치리 헨리, 일은 안 하고 또 어디 가서 슬쩍 농땡이를 치려는 거야? 라는 의미일 것이다. 바로 그때 눈부시게 아름다운 젓갈색 머리에 키가 크고 날씬한 아가씨가 돌아서더니 마치 내가 자신의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우러러보았다.
속이 거북하다. 그녀는 분명 나를 알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그녀를 전혀 모른다. 도대체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 또는 약속을 했는지는 하늘만이 알 일이었으므로 나는 최대한 도서관 직원의 위엄과 자세를 유지하려 했으며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내 기억을 일깨우려는 듯 다정하게 헨리라고 부르는 목소리로 봐서는 언제인가 몰라도 분명 우린 아주 황홀한 시간을 함께 보냈음이 틀림없다. 나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내가 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 라고 묻자 이사벨은 저 바람둥이 개자식이라고 욕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여자는 저는 클레어 앱셔예요. 제가 어릴 때 만난 적이 있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멍해진 나는 초대에 응했다. 면도도 안 하고 간밤에 술자리 때문에 숙취에 시달리느라 꼴이 말이 아닌데도 그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우리는 저녁에 보타이라는 태국 음식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클레어는 사뿐사뿐 열람실을 걸어 나갔다. 얼떨떨한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나는 엄청난 상금이 걸린 미래의 로또 복권이 현재 나를 찾아온 것을 깨달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로비를 지나 거리로 이어지는 계단을 달려내려간 클레어가 팔짝팔짝 뛰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워싱턴 광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이고 그걸 본 나는 까닭없이 눈물이 나려고 한다.